옛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생각해서 해준 일도 어느 순간 당연한 몫처럼 여겨지면 주는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달아가기 마련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늘 한 발 물러서지만 그 물러섬이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살다 보면 자식에게 서운한 날이 온다는 어른들, 그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저는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성하여 제 가정을 꾸린 자식은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저 스스로 쿨한 시어머니이자 친정 어머니가 되리라 다짐하곤 했지요. 50을 훌쩍 넘긴 제 나이에도 자식의 목소리 톤 하나에 온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봅니다. 그날따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어린아이처럼 설렘이 가득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제 입가에도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10주년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큰맘 먹고 해외여행 한번 가보려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요새 시대에 애국하느라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손주들이 눈에 밟히겠지만 부부 사이의 애틋함도 중요하니 잘 생각했다 싶었죠.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부터 이제 막 돌이 지난 넷째까지 4명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테고, 그렇다고 한두 명만 데려가자니 남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아들 내외도 고민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속으로 요즘은 어린이집 긴급 돌봄도 잘 되어 있고 안사돈도 바로 근처에 사시니 두 녀석이 잘 해결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거라, 선물은 필요 없다는 따뜻한 덕담이나 건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어머니,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댕댕이랑 미니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그 의미가 뇌까지 전달되지 않는 듯한 아득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되물을 수 있었습니다. 뭐? 애들 넷을 다? 거기에 개들 2마리까지? 네, 어머니. 제 물음에 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혈기왕성한 손주 넷을 일주일 내내 돌보는 것만으로도 제 나이에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식 내외가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 2마리까지 떠맡으라니요. 저는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털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재채기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고 눈까지 가려워지는 고질병이었죠. 수아나, 나는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힘들다. 그냥 요새 개 돈 내고 맡아주는 데 있던데 거기다 맡기는 게 어떻겠니? 제 딴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애견 호텔은 너무 비싸요. 마리당 하루 4만원씩 2마리면 8만원, 일주일이면 거의 5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애써주시면 안 될까요? 나 개털 알레르기 있잖니. 딱 일주일만요. 제가 알러지 약도 지어다 드릴게요. 약 드시면 좀 괜찮아지시잖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좀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써야 할 50만 원은 아깝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 늙은 어미가 알러지 약까지 먹으면서 겪어야 할 일주일간의 고통과 불편은 조금만 고생이 되는 그 계산법에 기가 막혔습니다. 댕댕이 미니는 제법 큰 개들이라 걱정스러웠고 며느리가 처녀적부터 길러왔던 개들이라 여지껏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이재생도 얼마 안 남은 애견들이라 돈도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참 생명이니 어찌할 수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었죠. 제가 난감해하다가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돌쟁이까지 있는 손주 4명도 제겐 벅찼던지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안사돈께서는 안 도와주신다니? 그것이 제 실책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장모님도 이번에 같이 가시기로 했어요. 기분이 나쁘면서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안사돈에게는 먼저 상의하고 저에게는 아이들을 맡기기 위한 통보의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여행의 동반자로 안사돈을 선택했고 그 즐거움을 위한 희생양으로 저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쩜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쓱 안사돈만 챙길 수가 있을까? 섭섭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런 속 좁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들은 한술 덧더 변명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어머니는 저번에 친구분들이랑 일본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그래. 친구들하고 개 들어서 한번 가봤지. 힘없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여 년 전 친구들과 푼푼히 모은 갯돈으로 다녀온 2박 3일짜리 일본 패키지 여행. 그 기억이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마저도 안 가본 안사돈을 챙기는 아들의 효심은 갸륵했지만 그 효심의 대가로 모든 짐을 떠안게 된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헛헛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일주일이 저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게 통보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만 믿고 예약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댕댕이, 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어차피 걔들이야 네 아버지가 볼 테니 아무튼 잘 다녀오거라. 안사돈도 잘 모시고 다녀오고. 그럴게요. 기념품은 필요 없으시죠? 저 아무것도 안 사와요. 그래. 그 믿는다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교묘한 압박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 서글픈 말을 되뇌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주일간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자는 날들이 많았죠. 그것은 단순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짊어져야 할 고단함과 서운함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와 안사돈을 태운 하얀색 승용차가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저는 애써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배우처럼 손을 흔드는 제 팔은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비행기 시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온전히 제 몫이 된 일주일이라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는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고요함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풀어놓은 강아지 2마리가 주인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는지 불안한 낑낑거림과 함께 온 집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할머니가 집에 와서 마냥 신이 났던 손주들의 해방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텔레비전 볼래. 나는 유튜브, 게임 유튜브. 과자 어딨어? 초코과자 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날카로운 고성, 낯선 환경의 불안한 개들이 컹컹대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코끝이 간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H하는 소리와 함께 참았던 재채기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제 호흡기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은 금세 빨갛게 충혈되고 콧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리 챙겨온 알레르기 약을 급히 찾아 물과 함께 삼켰지만 이미 시작된 반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집 안에서 마스크를 찾아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식 교육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던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지간히 한심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애초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지. 자식한테 셔터맨 노릇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이야?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으니 당신만 병나는 거 아니야? 남편의 타박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욱 아프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남편과 다툰들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저는 그저 남편한테 시큰둥 힘없이 쏘아붙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같이 해요. 어우 답답해. 아유 내 팔자야. 첫 번째 관문은 점심 식사였습니다. 이제 겨우 오전 11시를 넘겼을 뿐인데 아이들은 저마다 배가 고프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밥 줘. 배고파. 나는 소세지 구워줘. 안 그럼 밥 안 먹어. 김치 먹기 싫어. 김치는 다 빼달란 말이야. 돌쟁이 넷째는 뭐가 불만인지 칭얼거리며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넷째를 달래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취향에 맞춰 밥상을 차리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동안 소세지를 데우고 김치를 싫어하는 손주를 위해 따로 국을 끓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쑤셔왔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쌀가마니 수십 개가 얹힌 듯 뻐근했습니다. 겨우 아이들의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강아지들의 밥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료를 부어주고 물을 갈아주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장난감 블록들은 발 디딜 틈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돌쟁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아이들이 쏟은 주스를 닦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녁이 되자 남편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나섰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업무 분담을 하기로 했죠. 저는 손주 넷을 전담하고 남편은 강아지 2마리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개를 좋아하지 않는 터라 그의 얼굴에는 난감함과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녹초가 되어 거실로 나왔을 때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저녁 산책을 다녀온 모양인데 현관 앞에는 흙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발은 좀 씻기고 들이지 그랬어요. 씻기려고 했더니 아주 난리를 치고 으르렁대서 혼났네.
노견들이라면서 저놈들 보통 성질이 아니야. 남편은 진땀을 뺐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저 역시 4명의 손주를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느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소파 양끝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은 앞으로 남은 엿새라는 시간의 무게로 더욱 깜깜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비규환 같았던 첫날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탓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할머니 일어나 하는 외침은 가장 효과적인 알람이었습니다. 간밤의 전쟁은 아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재채기는 멈출 줄 몰랐고 마스크 안은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딱 일주일만. 저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신없는 오전 시간을 보내고 겨우 한숨 돌리려던 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띠링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보이스톡이었습니다. 그토록 연락이 없더니만 이제야 생각이 난 모양이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테니 얼굴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어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애들은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 얼굴은 화사하게 화장을 한 채였습니다. 배경으로는 파란 하늘과 이국적인 야자수가 펼쳐져 있었지요. 그 평화로운 풍경과 제 앞에 펼쳐진 난장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가슴 한 구석이 아려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감추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잘들 있다. 애들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어. 바꿔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정신없으실 테니 다름이 아니라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제 안부는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했다는 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 입에서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첫째 조금 있으면 단원 평가 보니까 시험 준비 좀 시켜주세요. 받아쓰기 연습도 매일 10문장씩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도 옆에서 한글 좀 봐주세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바짝 해야 하거든요. 쉴 틈이 없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더러 아이들 넷을 돌보는 것도 모자라 학습지 선생님 역할까지 하라는 말인가.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심심해하면 영어 노래 틀어주시고요. 넷째는 아직 어리니까 책 좀 육성으로 많이 읽어주세요. 두뇌 발달에 그게 제일 좋대요. 아, 그리고 강아지들은 고작 일주일. 아이들이 잠시 할머니 집에서 쉬어간다고 생각했던 제 기대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은 돌봄이 아니라 위탁 교육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화면 한쪽 구석에서 며느리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안사돈의 모습이 언뜻 비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시켜, 저것도 시켜 하는 듯한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즐겁게 여행을 즐기면서 보이지 않는 선으로 저를 조종하며 자신의 손자들 교육까지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잠깐만. 일주일 정도인데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챙기니? 네가 와서 준비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나는 어차피 잘 모르니 교육은 네가 시키고 보육은 내가 해줄 테니. 제 딴에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단연평가인데 제가 준비시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손주가 반에서 꼴찌하길 바라세요? 꼴찌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기라도 하는 무책임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주 단원 평가가 걱정되면 여행을 다른 날짜로 잡든가 했어야지. 그걸 갑자기 나한테 맡기면 어떡하니? 전화 와서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니 나도 당황스럽구나. 제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에서 며느리와 안사돈이 잠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내 안사돈이 며느리의 휴대폰을 확 닦아채더니 화면 가득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잘 꾸민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돈, 혹시 한글 가르치시기 벅차서 그러신 건가요? 영어도 아니고 한글인데 그것도 힘이 드세요? 네? 저는 안사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쓰는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얼떨결에 듣자 하니 그때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고 하셔서요. 혹시나 가르치시는 게 자신 없으신가 하고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이 면전에 대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짧은 가방끈, 그것은 제 삶의 오랜 상처이자 콤플렉스였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억지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미련이 누구보다 컸기에 저는 뒤늦게나마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번듯한 졸업장은 없을지언정 한글을 모르거나 가르칠 자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졸이라 낙인 찍고 손주 하나 가르칠 능력도 없는 무식한 할머니로 취급하는 안사돈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정작 안사돈 자신도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정고시조차 보지 않은 진짜 중졸이면서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손주를 넷이나 돌봐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주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겨우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 자신 없으시면 그 앞 공부방이라도 보내주세요. 손주 단원평가 때문에 우리 애가 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고 걱정만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 딱해 죽겠네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집 근처는 잘 몰라서요. 그럼 공부방 알아보시고 다시 전화 넣으세요.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안사돈에게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툭 하고 끊어진 통화음이 어찌나 속 시원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잠시였지만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시선, 그 교묘한 통제에서 벗어난 아주 짧은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한 눈과도 같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안사돈과의 통화가 격앙된 채로 끊긴 후 거실에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은 이미 검은 화면으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들려왔던 날카로운 목소리는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며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리고 있었지요.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그 한마디가 독침처럼 박혀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이들 앞이라 애써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눈치를 살피던 큰손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공부방 가기 싫어. 안 가면 안 돼? 일주일만 그냥 놀고 싶어. 아이의 얼굴에는 엄마의 공부지옥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다시 그 굴레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얼마나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아이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틱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행을 떠나자 비로소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짠한 마음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았다. 할미랑 그냥 놀자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공부방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로 꼭 좀 부탁드려요. 상담 예약해놨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에는 어떤 미안함이나 고마움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단호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딱 일주일만 다니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꼭 좀 부탁했어. 아이는 금세 시무룩해졌지만 더는 때를 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쟁이 막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큰손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동네의 공부방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등이 업힌 아이는 무겁게 축 처져 허리를 짓눌렀고 손주의 발걸음은 마지못해 끌려오는 듯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공부방에 들여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등줄기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습니다. 한편 남편의 불만도 3일째가 되자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못해먹겠네. 이놈의 개들 산책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것이 남편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땡볕은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고역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산책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아지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산책은 꼭 시켜주셔야 돼요. 아들의 부탁 아닌 부탁에 남편은 꾹 참고 다시 땡볕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지친 기색으로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혀를 길게 빼고 헥헥거리는 강아지들도 더위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발을 씻기기 위해 남편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아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주방에서 돌쟁이 손주의 우유를 타며 그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가만히 좀 있어봐 이놈아.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을 만지는 것을 유독 싫어하는 녀석이 몸부림을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녀석의 발을 억지로 잡고 샤워기를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짐승의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와 함께 남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욕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젖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돌쟁이 손주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랠 생각도 못하고 황급히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피가 흐르는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었고 바닥 타일 위로는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찾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개한테 물렸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 목소리는 공포와 당황으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저는 우는 아이를 업은 채 부랴부랴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분위기는 제 정신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상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개 이빨에 깊게 찢어진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무려 열레바늘이나 꿰매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아들 내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제 마지막 배려심은 남편의 피와 고통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장 저 개들 갖다 버려. 유기견 센터에 보내든 어디에 보내든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남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괘씸해도 아들 내외가 애지중지 키우는 개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흘만 더 참으면 그들이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애견 호텔에 보내자고 겨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로 물든 그날 밤 강아지들을 애견 호텔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꿰맨 손을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아들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행이 얼마나 심취했는지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휴양지에는 이곳에서 벌어진 핏빛 소동이 전혀 가닿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붕대가 감기고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강아지 2마리가 사라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아들이고 뭐고 없어. 이를 갈았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씁쓸하게 입맛만 다셨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은 이제 남편의 고통을 목욕하며 뼈에 사무치는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의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제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시 할머니의 역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큰손주의 단원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체험활동 행사 잡혀서 단원평가를 모레 바로 본데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방에서 미리 알려주긴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문제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수학은 제가 알던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대여섯 줄은 좋게 넘어가는 긴 서술형 문제를 또다시 긴 문장으로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 했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서툴렀기 때문이겠지요.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자신 없으시냐던 안사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어린이집에 갔던 둘째와 셋째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넷째는 제 등에서 칭얼거리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냉장고에 있던 콩나물과 남은 야채들을 넣고 간장 양념을 만들어 콩나물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맛있다며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지요. 저는 문득 며느리가 가끔 아이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쪽도 안심하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며느리에게 전송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콩나물밥을 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자마자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을 넘어선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콩나물밥 맛있게 잘 먹던데? 아니, 애들이 한창 성장기인데 고기를 해 먹이셔야죠. 어떻게 밥에 콩나물만 넣어서 주세요? 냉동고에 고기가 좀 있길래 갈아서 같이 넣어주기는 했다. 아니, 간고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지금 어머니 자식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뭐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나름 정성껏 한 것이었는데 거기다 냉동고에 고기가 좀 있기에
갈아서 넣어서 주기는 했다고 얘기를 하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고 다진 고기 가지고 애들 성에 차냐고 반문했지요. 거기다 자식 운운하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건만 자식 아니래서 고기 안 준다는 말은 그야말로 억지였고 섭섭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이 곱게 나갈 것 같지가 않았죠. 고기? 그냥 있는 반찬에서 먹이면 안 되냐? 어차피 이따가 애들이 치킨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런 기름진 튀긴 음식 말고요. 소고기 같은 거 좀 해 먹이시면 좋잖아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아니 당장 저희 엄마만 하더라도 항상 애들 오면 인스턴트 절대 안 먹이고 생선이랑 툭불 안심 소고기 이런 것만 골라서 해 먹이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저를 자신의 친정어머니, 즉 안사돈과 비교하며 제 무능과 무성의를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딸 내외와 함께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온갖 육아와 교육 지시를 내리고 이제는 식단까지 통제하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니 이보다 더한 기만이 또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자식이니까 손주들이니까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호의와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아이들을 맡기면서 생활비는커녕 아이들 간식비 한 푼 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것이 뻔했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저를 하녀처럼 여기는 그 무례함이 더는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 어머니처럼 능력 있지 않아서 툭불 안심 소고기 같은 건 절대 못해 먹인다. 정 먹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툭불 소고기 값을 보내든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도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돈 아까우셔서 손주들 소고기를 안 먹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아까운 건 아니지만 꼭 툭불 소고기 안심을 먹여야 하겠다면 네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냐? 돈 보내면 내가 장 받아가 해 먹이마. 그리고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편 쪽을 바라보며 그간 쌓였던 감정을 내보였죠. 그리고 니들 개 때문에 산책시키고 목욕시키다가 네 시아버지가 물려서 병원 다녀왔다. 손을 14바늘이나 꿰맸어. 그 치료비랑 해서 같이 보내라. 뭐라고요? 아니 걔네들이 물애들이 아닌데? 제가 처녀 때부터 12년 동안 길렀는데 누구 하나 문제가 없는 아주 순한 애들이에요. 며느리는 제 말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 개의 순함만을 번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시아버지가 물렸고 병원에서 진단서 다 받아놨으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걔들은 애결 호텔에 보냈다. 호텔이요? 호텔 비용은요? 후불로 해놨으니 너희들이 와서 결제해라. 제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안사돈에게 전화를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돈, 어떻게 자식들 돌보는데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음흉하세요? 뭐라고요? 음흉하다고요? 제 선의와 희생이 제 고통과 인내가 음흉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매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사돈,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딸이랑 즐겁게 놀러가서 우리 집사람 부려먹고 내 손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누구더러 음흉해? 당신들이야말로 사람 도리도 모르는 거 아니오. 당장 우리 집사람 수고비, 내 병원비, 애들 공부방비, 식비, 걔 호텔비까지 싹 다 계산해서 보내시오. 안 그러면 내가 당신 딸 회사로 내용 증명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쇼.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싸워주는 것 같아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주들 공부방 비용, 일주일간의 식비,
제 수고비, 남편의 병원비와 위자료, 애견 호텔비까지 조목조목 적어 내려가는 그 행위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고통과 무시당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후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남편의 얼굴에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노기가 서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후련함과 동시에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붕대를 감은 남편의 손과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멸적인 언사들을 떠올리자 그 불안감은 이내 단단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그날 이후 아들 내외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즐거운 여행은 우리의 청구서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테지요. 저는 남은 이틀 동안 묵묵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양과 정성을 생각하며 밥을 해주었지만 그것은 며느리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찍어 보내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짐을 미리 챙겨두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귀환은 결코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냉랭한 기류가 집안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이들만이 엄마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며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잠시 환기시켰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건성으로 안아준 뒤 곧장 안사돈에게 다가가 살갑게 챙겼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물 한 잔 갖다 줄까? 그 모습은 마치 내 편은 오직 우리 엄마뿐이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참고 있던 아들이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고작 일주일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고작 일주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에게는 찰나와 같은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고통과 남편의 상처를 고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폄하하는 아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여행을 완전히 망쳤어요. 장모님과 아내가 내내 싸우고 분위기는 엉망진창이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세요? 유난스러운 사람. 결국 저는 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즐거운 휴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돈까지 요구하는 유별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 아들의 눈빛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오히려 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그 끔찍한 현실이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은 아들을 향해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놈, 지금 뭐라고 했어? 유난? 네 어머니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네 놈들이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거야.
네 어미는 털 알레르기 때문에 약 먹고 마스크 쓰고 고생하고 나는 네 놈들이 맡긴 개한테 물려서 이 손이 이 꼴이 됐는데 이게 유난으로 보여? 네 장모는 귀하고 네 어미는 종이더냐? 남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장 그간의 치료비랑 수고비 계산해서 보내. 내 놈들 꼴도 보기 싫으니 애들 데리고 썩 나가. 남편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고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일주일의 소등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남편이 조목조목 따져 청구했던 금액이 정확히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상처받은 마음의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들과 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찢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 내외와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삐어지는 날도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뒤로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갔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음흉하다고 쏘아붙였던 안사돈의 경멸 어린 표정이 함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이제 온전한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와 안사돈의 남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돈 몇 푼의 자식과의 연을 끊어버린 독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 괴로운 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던 희생과 헌신의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망가진 것은 그들의 여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그리고 자식을 향한 제 믿음 역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칼로 베어낸 듯 단절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과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상처 위에 얇은 막을 씌워주더군요. 시끄럽던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조용한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들이닥치는 손주들 생각에 장바구니를 채울 필요도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때로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내리긋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붕대를 푼 손으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애써 들추지 않았지만 말없이 서로를 다독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의 집에는 폭풍이 멎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안사돈이 딸네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육아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라는 무급 가사 도우미를 잃어버렸으니 그 빈자리를 채울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겠지요. 처음에는 내 딸 내 손주라며 기꺼이 나섰을지 모르지만 4명의 아이와 2마리의 개를 돌보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안사돈이었습니다. 그 앙칼지고 당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힘없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전에 자주 봐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손주들 투뿔 안심도 먹이셨다면서요? 그땐 딸이 정부에서 해준 돌봄 선생도 둘이나 있었어요. 지금은 선생님들 다 나갔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이서 좀 나눠서 보면 안 될까요? 사부인도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눠서 보자니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저를 사돈이자 친할머니로 인정하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장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애들 공부 봐줄 능력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중학교 졸업장 받으신 귀한 안사돈께서 교육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제게 던졌던 모욕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안사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예감에 전화를 걸자 아들은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걔한테 물리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역시 놀라 저를 쳐다보았죠.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안사돈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칭얼대는 강아지를 발로 툭 찼는데 그 순간 개가 달려들어 손을 심하게 물어뜯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몇 달 전 우리 집 욕실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지요. 그 순하다던 개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그 당혹감과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안사돈 역시 남편처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열 몇 바늘을 꿰매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안사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날 밤 몰래 강아지 한 마리를 차에 태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버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기겁하며 안사돈과 대판 싸웠고 두 모녀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개를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차량 번호를 신고하는 바람에 안사돈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음흉하다며 손가락질하고 제 학력을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었던 안사돈은 이제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 사회적인 지탄까지 받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다쳐 아무것도 못하고 아내는 엄마와 싸우고 개를 잃는 슬픔에 매일 울기만 하고 집안은 엉망진창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들의 애원은 절박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이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일이다. 네가 선택한 아내고 네가 선택한 장모님이야. 네 마누라가 좋아서 개를 키웠고 네 마누라가 좋아서 애를 넷이나 낳았으니 이제 그 책임은 너희 부부가 온전히 져야지.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하니?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이기심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사돈이 개에게 물리고 그 분풀이로 개를 유기했다가 망신을 당한 사건은 아들 내외의 가정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반려견을 잃은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고 안사돈은 딸의 배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 사이처럼 굴며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아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내와 장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제게 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이제 애원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 넷의 집안일에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해숙한 얼굴로 아이들 뒤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지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거라. 이곳은 더 이상 너희들의 임시 피난처가 아니다. 저는 끝까지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막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고 각자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느꼈겠죠. 저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제법 그럴듯한 글씨를 쓰게 되었고 남편의 텃밭에서는 싱싱한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아들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예감에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억눌린 흐느낌과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내랑 장모 등살에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너는 이제야 내 입장을 알게 되었구나. 아들의 뒤늦은 사과와 후회, 그것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서운함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모든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고 대답 대신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서서히 제 빛을 찾아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제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도 승리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표영경이라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지금, 때때로 그날의 일이 떠올라 우라가 치밀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호의를 감시와 통제로 돌려주었던 그들에게서 벗어난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갓 딴 상추로 아침을 차려 먹을 겁니다. 그리고 서예 교실에 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 1일 15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글자를 화선지에 가득 채워볼 생각입니다. 저의 좋은 날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말이지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면 언젠가는 그 무게를 직접 겪게 되는 날이 오지요. 그제야 알게 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미 상처받은 시간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이 남기는 것은 원망보다도 가족 사이의 고마움과 선을 잊지 말자는 깨달음인 듯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